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의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 이후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자연과학처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지만 결국은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제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법칙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의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과학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게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처럼 다루면 안 되고 뭔가 좀 다르게 다루어야 돼요. 경제학이 처음 생길 때부터 과학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였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국내 경제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관세를 올리면 국내 경제가 더 나빠지느냐. 영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었죠. 정치 경제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세를 올리면 지주들이 곡물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관세가 낮아서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경제가, 농업이 망한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세를 올리면, 관세를 내리면 유럽에서 영국으로 더 많은 곡물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더 생계 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노동력의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경제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시작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의회에서 모여서 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이게 이제 정치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자연과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올해 겨울 지나고 내년 초 추위가 지날 때까지는 이 주요한 플레이어들의 역학관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플러스,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플러스 23개 나라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주로 많이 소비하는 G7,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역학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겨울이 추우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던 것도, 독일의 나치 군대를 물리쳤던 것도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에서 이 서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군대가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러시아는 처음에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17세기에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러시아가 이 서진을, 그때도 독일까지도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7세기에 유럽에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온이 낮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빙하가 그때 생긴 빙하도 많고, 일부 지역은 그 빙하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안가 평야지대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유럽의 당시의 미술 작품을 보면 하늘이 맑고 파란 하늘로 묘사가 잘 안 된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의 미술 작품에서 하늘은 좀 뿌옇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 흑점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유성이 지구에 많이 떨어지면서,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구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춥고 작물이
수확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유럽의 정치 체제가 막 무너지고 그럴 때입니다. 전쟁도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졌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짜르가 서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던 것이죠. 겨울이 추우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플러스는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겨울이 자꾸만 따뜻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태양 흑점설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지구 재난을 다룬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어마어마한 빙하기가 몰려든다,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태양 흑점설을 주장하는 극히 일부의 학자들 중에서는 태양 흑점설은 아직까지 과학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2030년에 소빙하기가 온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이제 대충 끝났고 지구가 다시 추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는 그걸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지구 온난화가 결국 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줄일 거고 그럼 우리가 화석 연료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석유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두바이만 하더라도 석유 판 돈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 팔아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에 두바이는 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우디도 나름 그렇게 해왔죠. 아람코를 팔아가지고 국영 석유회사 팔아가지고 다른 산업을 키우자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이 전체 GDP 한 3분의 1 되고 세수의 한 50% 정도가 돼요. 50%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수의 소득세가 한 35%, 법인세가 한 20%.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합치면 전체 세수의 한 55%인데 러시아는 세수의 51%가 천연가스나 원유를 팔아서 나오는 겁니다. 수출에다가 세금 매기는데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득세, 법인세를 안 매겨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팔 수 없는 상황에 대비를 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는 우리가 에너지를 팔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에너지 산업 이제 접고 딴 거 만들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겨울이 추워지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겨울이 추워지면 쟤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왜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 2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었죠. 크림반도를 자기 땅으로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추운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전쟁하기 힘들겠죠. 겨울이 지나고, 근데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아서 또 질퍽질퍽거리면 또 힘들고. 그래서 2월 중순, 하순이 전쟁을 개시하기 가장 좋은 시점인 것 맞습니다. 근데 왜 2014년, 2022년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1990년부터 지구의 온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 평균 기온을 평균으로 해서 그 월 평균 기온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데 지구 온난화 경향이 뚜렷하죠.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엘라바마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구의 지표면에서부터 한 10km까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좀 낮은 쪽의 대륙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대륙권의 기온을 측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로 보면 이게 지구 전반적인 기후 어떤 변화인데 이걸로 보면 작년 겨울 2021년 12월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지구 온난화. 이게 사람들이 만든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벌들이 12월에 하도 따뜻해가지고 겨울잠에서 깼다가 근데 문제는 1월, 2월이 굉장히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꿀벌들이 다 죽었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겨울 기온을 나타낸 건데 겨울철 기온이 2021년 겨울, 2021년 11월부터 해서 2022년 2월까지의 기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4년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4년까지는 낮았고요. 2015년 이후로부터는 진짜로 겨울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따뜻한 겨울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이나 2019년 이럴 때는 굉장히 따뜻했죠. 이 높은 봉우리가 두 개가 2015년, 2019년입니다. 러시아는 그럴 때 2016년이나 2020년 2월에 서유럽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따뜻하고 나면 러시아가 서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서유럽은 겨울에 사람들이 추위에 약할 거잖아요. 그 혹독한 겨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이 춥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온 가스를 다 써버렸어요. 가스 재고가 바닥입니다. 이럴 때 러시아가 이제 서유럽을 압박할 수 있겠죠.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가스관을 잠근다 이런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런 압박이 통한 거죠. 지난 1월, 2월이 워낙 추워가지고 가스를 많이 썼고 난방한다고 가스 재고가 훅 내려갔습니다. 가스 재고를 채워야 되는데 러시아가 가스관 잠글까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이 그거는 좀 이런 식으로 유럽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도 얼발하겠느냐? 보자. 겨울이 추워질 때가 있겠지. 겨울이 추워지고 나면 그래 유럽이 가스 재고 또 동나고 사람들이 막 그 겨울에 춥게 지내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패권 전쟁하게 됐냐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데모를 하겠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도 많고 친러시아의 정당, 친러시아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이게 러시아가 이제 서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주로 소비해야 되는 유럽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자, 날씨가 어떨지는 우리 모릅니다. 겨울 날씨가 얼마나 추울지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가스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는가는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유럽의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에 몇 %나 천연가스가 저장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2021년 작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그 전에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이 좀 많이 방심한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인데 그렇게 많이 저장해서 뭐 하려고 천연가스 재고를 예전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가령 80% 정도를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60%, 약 한 20%포인트 덜 갖고 있었죠. 거기다가 12월까지 따뜻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1월 달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기온이 추워졌죠. 생각해 보시면 작년 겨울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1월 달부터 12월 말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12월 초 중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따뜻한 겨울인 줄 알았거든요.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7월 중순까지는 올해 여름 엄청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7월 말부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확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잘 몰라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작년에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데는 겨울이 추웠던 것도 있지만 유럽이 천연가스 재고를 너무 조금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춥다 보니까 이제 가스 재고가 완전히 동나버린 상황.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가스관을 잠글까 말까라고 하니까 유럽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유럽이 EU 차원에서 가스 재고를 확충하겠다. 10월까지 전체 저장고의 80%를 채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0%를 좀 앞당겨서 8월 말에 80%를 채웠습니다.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서 80%를 채웠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적극적으로 가스를 확충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확 튀어 올라가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은 가스 재고를 엄청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춥고 사람들이 가스를 많이 쓰면 올해 겨울에 갑자기 이게 또 확 동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합니다. 풍요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부족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뭐 벨기에, 독일 지도자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서 이 에너지 문제, 겨울철 난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 저장 시설을 더 많이 만들까요? 그거 다 어디서 구하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대요. 8월 말의 이야기입니다. 잭슨홀 미팅 8월 말. 곧이어서 G7이 모여가지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두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러시아가 그 원유 안 팔면 어떻게 하려고? 모자라겠죠? 허리띠를 졸라매서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ECB가 금리를 0.75%나 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올해 겨울이 추우면 더 허리띠 졸라매고 추운 겨울 보내보자라고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려고 그러면 러시아는 올해 겨울 추우면 무조건 공세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춥다고 따뜻하게 난방하고 가스 재고가 줄어들고 나면 내년 2월 달에도 무슨 군사 행동을 할지 모른다. 우리가 긴축하자. 미 연준이 이런 생각을 갖고, ECB가 이런 생각을 갖고 금리를 저렇게 올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준,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죠? 미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연방준비제도인데 1914년에 처음 생길 때부터 패권 전쟁을 하면서, 영국과 당시 패권 전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국이 미국의 급성장을 이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본위제였습니다. 금이 돈이에요. 금이 없으면 돈도 안 나가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금을 못 가게 하려고 영국이 금리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금을 갖고 가던 애들이 영국의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많이 받잖아요. 금을 안 갖고 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1907년, 미국이 1907년, 8년에 영국 중앙은행의 그런 정책 때문에 공황을 좀 심하게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 만들자라고 만든 게 미 연준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예요. 금을 보관하고 있자라는 거, 금을 준비하고 있자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미 연준은 그냥 뭐 경제 성장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물가 목표가 미 연준에 들어간 거는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입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냐? 패권 전쟁하려고 만든 게 미 연준입니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이 지난 8월 말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죠. 잭슨홀 미팅을 하면서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고 여기서 긴축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이어서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하고, ECB도 긴축, 강력한 긴축을 시작했죠.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러시아한테 기회를 주면 그러면 러시아가 내년 2월에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우리가 러시아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가스 재고 확보됐기 때문에 올 겨울까지는 문제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긴축을 하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규모 공세를 해서 지난 한 보름 정도 사이에 8월 말부터 9월 지금 중순 정도까지의 서울의 8배 정도라고 하던가 많은 영토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지금 이 양자 사이의 대립은 에너지 문제다라고. 유럽이 80% 일단 목표는 맞췄고요. 이 정도면 겨울 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긴축도 시작을 한 것이고, 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의 영토 회복 작전도 본격화되고 서방의 무기 지원도 당연히 본격화됐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입자처럼 그냥 이렇게 가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의 선택이 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한 G7의 선택이 경제를 바꾸게 될 겁니다. 서방의 그런 반격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궈버렸습니다. 서방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다시 열지 않겠다고 해요. 오페크는 석유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공급 국가들도 이 서방의 대응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서로 간에 첨예한 대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는 그러면 망가지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긴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긴축의 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선택해서 질서 있게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없고 정부가 나서도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너지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질서 있게 후퇴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G7도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하던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그대로 대부분 다 반등을 했어요.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 맞춰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아이고 긴축이 너무 강력하게 될 건데 아니야, 이거는 질서 있는 후퇴야.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G7도 그렇고 이 오페크 플러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민생입니다.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그 나라가 지는 나라예요. 요즘은 전쟁에서 핵무기 쏴서 핵무기 얻어맞으면 지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후라이팬 냄비 들고 나와서 두드리면서 시위를 하면 그 나라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생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실업률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공장은 좀 멈춰도 됩니다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의 실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라가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비가 뭐 그렇게 갑자기 둔화가 된다거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럽이 가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겨울 지나는 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내년 1월, 2월이 얼마나 더 추우냐, 내년 1월, 2월이 따뜻하냐, 이게 변수가 되겠죠. 우리가 계속 긴축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여유가 되는 것만큼 조금씩 계속 올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올해 겨울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전반적으로 좀 줄여놓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긴축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경제가 그렇다고 뭐 무너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추락하는 게 아니고 좀 둔화되는 상태, 둔화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고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둔화된 상태에서 유지된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지 않겠는가. 물론 뭐 경제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런 식의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